없어요. 선생님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넣어봤었는데 그건 안 들어갈 거 알겠지? 그럼 네. 빼고 저 사진 찾고 있어? 이것도 15쪽은 안 들어가고 16쪽에 얘들아 우리 관용사를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관용사는 여러분 무슨 기능이냐면 체연을 수식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식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우리 체연이라고 이 관용사라고 한다. 자, 여러분 관용사는 저번에도 했지만 여러분 조사 여러분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결합할 수 없어. 그렇지. 우리 얘가 이 조사랑 절대 결합할 수 없는 게 두 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관용사랑 감탄사. 이거 두 개 절대 결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할까 안 변할까? 가변화야 불변화야? 불편해요. 이건 불변화야. 그 형태 절대 변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순서를 한번 찾아볼게. 자,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냐면 지시관형사. 지시관형사.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를 선생님이 내실 수가 있냐면 지시관형사랑 근데 우리 지시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지시 대명사도 있고 하나 더 지시 형용사. 이렇다 저렇다 할 때 형용사. 이러면 요 세 가지 모두 다 가리키는 말들이거든. 그럼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내실 수 있어. 자, 그럼 봐봐. 지시관형사는 여러분 이그저 같은 애라서 얘는 요런 애도 있고 근데 지시대명사도 얘들아 우리 근칭을 나타낼 때는 어떤 애를 썼었지 얘들아? 근칭. 이 중칭은요? 그 원칭은 저 얘들아 암기해야 돼. 자, 여러분 이그저 모두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지시관형사랑 지시대명사 어떻게 구분해야 해줘야 될까? 뒤에 조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맞아, 조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 왜냐면 얘는 체언이니까 무조건 뒤에 뭐가 붙냐면 무조건 조사가 붙어. 자, 이러면 아까 얘는 조사가 붙는다 안 붙는다? 얘는 조사가 안 붙어.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시관형사가 얘들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가 얘들아 누굴 꾸며? 체언을 수식하네. 그치? 자, 근데 지시형용사가 누가 있냐면 이렇다, 그렇다, 여러분 저렇다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도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어미를 붙여서 체언을 꾸며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그런, 저런. 여러분 형용사는 여러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역, 이런 꿈, 이런 친구, 이러면 이 친구, 얘는 다 체언을 수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체언을 여러분 수식해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체언을 수식하니까 여러분 지시관형사랑 지시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관형사랑 형용사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얘는 여러분 절대 형태가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왜 관형사는 형태가 못 바뀌지? 가변화예요 불변화예요? 불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형태가 안 변하고 근데 여러분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태가 당연히 바뀌죠. 여러분 형태가 왜 바뀌어요? 가변화네. 근데 여러분 가변화는 뭘 한다고 했더라? 활용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미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형태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선생님들 내실 때 어떻게 내시는지 알겠지? 똑같은 지시관형사랑 지시대명사를 넣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을 하는 문제, 아니면 지시관형사랑 지시형용사 여러분 똑같이 체온을 수식을 하는데 여러분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구분할 수 있는 문제 내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관형사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내시니까 꼭 기억해 줄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꾸밈을 받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 줄 거래.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관형사라고 하냐면 성상관형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신발, 헌옷, 순, 금속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얘도 꾸밈을 받아서 얘들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 줄 거래. 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 성상관형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똑같은 말 들어가 있는 애 배우지 않았어? 성상 형용사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성상관형사랑 성성형용사 이렇게 또 아까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이것도 어떻게 구분해 주면 돼? 이것도 활용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절대 활용이 안 된다. 얘는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거 의미 같아 달라요? 달라요. 새 신발, 새로운 신발 똑같잖아 얘들아. 얘들아 의미 똑같잖아. 의미는 똑같은데 얘들아 얘가 그러면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관형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내실 수 있단 말이야. 네. 얘 모습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기다가 얘들아 다를 한번 넣어봐. 다 붙일 수 있어? 세자라고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관형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얘는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기본형 만들면 돼? 새롭다. 그치? 새롭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으니까 활용이 된 거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응. 자, 이 새 신발하고 새로운은 여러분 의미로는 구분할 수 없고 활용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의미로 구분해야 되는 거 두 개 있어 얘들아. 그거는 시험 자주 나오니까 선생님 설명해 줄게. 큰 아버지, 큰 집. 여러분 여기 똑같이 큰 들어갔거든 얘들아. 띄어쓰기. 띄어쓰기로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도 선생님 띄어쓰기 이건 대부분 붙여쓰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관형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맞이의 의미로 써요. 관형사는. 큰이 얘들아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맞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큰 집에 갔다 할 때는 여러분 이건 맞이의 의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뭐가 돼야 돼? 이건 형용사야. 그래서 여러분 의미로 구분할 수 있어. 이 경우는 여러분 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얘들아 맞이의 의미인지 크기의 의미인지로 구분을 해줘야 돼. 자, 하나만 더. 자, 여러분 다른 요거랑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는 관형사고 하나는 형용사거든. 이것도 의미를 찾을 거야. 여러분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거는 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 그러면 여러분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용사야. 알겠지? 이때는 이것과 딴 옷을 주세요 하면 여러분 문장이 자연스러워 아니면 어색해? 이것과 딴 옷을 주세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렇죠? 여러분 얘는 딴을 대신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딴을 넣을 수 없거나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용사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말고 딴 옷을 주세요 하면 이건 문장 좀 자연스럽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 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 때 말이 되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관형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 거 두 개. 알겠지? 자, 그래서 이번 성상관형사랑 성성형용사는 이렇게
의미로도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자, 이러면 단위성 의존명사랑 결합해서 이러면 숫자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대. 이 경우를 수관형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숫자를 나타내는 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 네. 뭐 배웠어? 수사. 수사. 그렇지. 그러면 수관형사하고 여러분 수사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겠네. 자, 여러분 1부터 4까지는 비교가 돼요. 왜냐면 의미가 여러분 의미는 형태를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여러분 수관형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한, 두, 셋, 넷 아니면 여러분 뭐 여러분 우리 석, 넉 이런 애들 있잖아. 석, 넉, 금, 서돈, 금, 두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쓸 수 있는데 수사는 종류 하나밖에 없죠. 네.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얘들아 모습이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문제를 내실까 안 내실까? 이거는 별로 잘 안 내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 5부터는 모습이 똑같아. 얘가 5으로 쓰고 5으로 써요. 6으로 쓰고 6으로 써요. 그러면 문제를 얘들아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는 애들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실 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여러분 수관형사하고 수사는 그러면 여러분 5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해주면 좋을까? 관형사랑 수사니까 조사. 그렇지. 얘는 조사를 붙여 안 붙여? 못 붙이죠. 얘는 조사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의미 똑같아요 달라요? 같죠? 사람 5명이라는 거 똑같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하나는 관형사고 하나는 체험이야. 하나는 수사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해 주면 될까?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는지 보면 되겠다. 그치? 사람 5이 얘는 조사 붙일 수 있거든.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또 사람이라고 하는 꾸밈을 받는 말도 있으니까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돼야 돼? 수사, 체험이니까. 근데 얘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 사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수관형사야. 요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5이 조사랑 결합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사. 그렇지 않고 여러분 뒤에 또 다른 체험을 꾸며주고 있으면 그러면 수관형사. 알겠지? 요 관형사는 여러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다른 품사랑 비교하는 문제를 더 많이 내실 거야. 그래서 품사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얘가 오는 순서가 있다 얘들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얘들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오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부터 써야 되냐면 지시관형사를 먼저 써요. 자 그리고 수관형사를 쓰고 그 다음에는 성상관형사를 써야 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수하고 성상이 있어. 그러면 수하고 성상 중에 누구 먼저 써야 될까? 수부터 써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성상하고 지시가 있어. 누구부터 써야 될까? 지시부터 써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저 지시관형사, 한 수관형사, 외딴 성상관형사 가지고 왔거든. 그러면 여러분 한이 꾸미는 게 누굴까요? 집? 예. 집? 그 약간 비슷해. 한 반 정도 맞았어. 일단지. 외딴 집을 꾸며. 맞아. 외딴 그럼 봐봐. 여러분 외딴은 누굴 꾸밀까? 집을 꾸민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체험을 무조건 꾸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한이라고 하는 애는 누굴 꾸밀까? 외딴 집을 꾸며야 돼. 외딴을 꾸미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무조건 여러분 얘는 누구만 꾸며야 돼? 체험만 꾸며야 되니까 외딴 집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절들이라고 해서 다시 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절들이라고 해서 명사 구라고 불러요. 명사 구. 그래서 외딴 집이라고 하는 애를 꾸미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누굴 꾸밀까? 한 외딴집이야. 한을 꾸민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얘는 한 외딴집.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명사 구를 꾸며요, 여러분. 이거 조심할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의 얘들아 이 관형사가 나왔을 때 관형사를 꾸민다고 하면 안 돼. 관형사는 무조건 누구만 꾸밀 수 있다? 명사, 체험. 그치? 체험만 꾸밀 수 있으니까 명사구를 꾸민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께서 자주 내시는 문제 유형이니까 기억을 해줄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부사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부사는 여러분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라 용언 말고도 여러분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여러 개의 기능을 꾸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인 조건에서 명사나 관형사까지도 꾸며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애를 가르칠 수 있냐면 바로 너. 여러분 이 너는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잖아. 그치. 여러분 누가 대명사를 꾸미냐면 바로라고 하는 부사가 대명사를 꾸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부사는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라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명사나 관형사를 꾸미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또 아주 새 옷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새는 누굴 꾸미고 있어 얘들아? 옷을 꾸미네. 체온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 새는 뭐가 돼야 돼? 관형사. 그렇지. 그러면 아주는 여러분 아주 옷을 꾸미고 있을까? 아주 새거 할 때 새를 꾸미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아주는 새를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사를 꾸며. 그러면 관형사를 꾸밀 수 있는 게 그럼 누구냐면 이게 부사인 거야. 이게 부사인 거야, 부사. 네. 그러면 여러분 부사는 꾸미는 애들이 얘들아 엄청 많네. 부사는 용언을 꾸미거나 부사를 꾸미거나 문장 전체나 아니면 명사나 관형사를 꾸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는 못 꾸미냐면 감탄사 빼고는 얘는 다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감탄사 빼고는 다 꾸밀 수 있다. 자, 여러분 격조사랑은 절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랑 결합할 수 있냐면 보조사. 보조사랑은 결합이 가능하다. 여러분 작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사에다가 만약에 얘들아 우리 작구를이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를 붙여보자. 목적격 조사 붙일 수 있어? 안 되지. 이거 절대 쓸 수 없지. 그런데 은는 도만 할 때 얘들아 누굴 붙이냐면 보조사를 붙였네. 얘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격조사는 절대 붙일 수 없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장에서 얘는 위치가 좀 자유로워. 관형사는 무조건 체온 앞에 와야 되는데 얘는 위치가 조금 옮겨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이제 수식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문장 성분들을 꾸며준다고 해서 얘는 성분 부사하고 문장 부사로 구분을 해요. 성분 부사랑 문장 부사로 구분을 한다. 자, 이러면 성분 부사는 바로 뒤에 오는 애를 수식을 해요. 그래서 얘는 바로 뒤를 수식을 하고 있다면 문장 부사는 누굴 꾸미냐면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야. 문장 전체.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민다. 자, 여러분 얘도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주는 애가 있대.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상 부사라고 부르는 거야. 성상 부사. 자,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나 앞에 나온 사실을 가리킨대요. 우리가 가리키는 걸 뭐라고 했더라? 지시. 그렇지. 지시부사가 있어. 그래서 이리 가라, 그리 가라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 저기, 거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용언 앞에 놓여서 의미를 부정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거를 부정 부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과 못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성상부사는 여러분 사실 모습이 똑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문제를 내신다고 하시면 성상부사랑 누구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까? 형용사.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성상형용사랑
부사랑 비교하는데 왜냐면 성상 관형사랑 부사는 너무 기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잘 내시지 않고 부사랑 형용사는 문제를 내실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부사랑 여러분 형용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불변어 가변어. 그치? 얘는 절대 얘들아 변하면 안 되는 불변어고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얘는 여러분 가변어잖아. 그래서 여러분 성상부사랑 성상형용사도 여러분 불변어 가변어로 구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시부사랑 여러분 지시대명사는 똑같은 애들이 있어. 여기, 저기, 거기. 이건 모습이 똑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아까 관형사는 조사를 붙일 수 있냐 없냐로 구분을 했거든? 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격조사를 붙이는 거야. 왜냐면 얘는 무슨 조사는 붙일 수 있어 얘들아? 보조사는 붙일 수 있잖아. 여러분 체어는 뭐 어떤 조사든 다 결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격조사를 붙일 수가 없고요. 얘는 격조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가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가나 을르를 붙여보는 거야. 여러분 얘는 부사니까 부사격 조사를 붙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격 조사나 주격 조사를 넣어야 말이 이제 딱 구분이 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정부사를 갈게요. 여러분 부정부사는 딱 구분해도 그냥 못하고 안밖에 없으니까 종류 딱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종류 요거 두 개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부사인데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있어요. 이걸 양태부사라고 해요. 설마, 의심, 과연, 의심, 제발, 간절함, 여러분 아마, 추측, 결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내 심리를 얘기해주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형과 체형,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접속부사라고 하죠. 요렇게. 그러면 접속부사의 종류를 봤더니 그러나 또는 곧직이거든? 얘는 찾기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잘 안 내세요. 알겠죠? 요거를 더 많이 내요. 그러면 요게 문장부사인지 성문부사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내실 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얘는 바로 뒤에 있는 애를 수식을 하니까 움직임이 얘들아 다른 곳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잘 못 가. 얘는 여러분 다른 위치에 가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데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문장 어디에 넣어도 얘들아 다 해석이 돼. 그래서 얘는 말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어떤 위치에 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렇게거든요. 얘가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놔도 문장이 성립하고 그가 설마 나를 버리고 갈까?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그가 나를 설마 버리고 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설마는 맨 뒤에 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어디에 와도 문장이 좀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사의 종류까지도 우리 한번 살펴봤고 마지막 이제 감탄사를 갈게 얘들아. 자, 여러분 감탄사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능으로 살펴보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얘들아? 기능으로 설명한다면 독립원. 맞아. 여러분 독립원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자, 문장에 다른 성분들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는 말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감탄사는 여러분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면 말하는 사람의 그 본능적인 감정. 그래서 감정이라고 써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나의 놀람을 표현을 하거나 감정 이건 느낌이라고 해도 돼. 감정은 느낌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부르는 말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 응답하는 말까지를 여러분 이걸 감탄사라고 해요. 만약에 어이 이렇게 불러 이렇게 어이라고 부르거나 야 이렇게 부르잖아. 이거 다 감탄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답도 얘들아 응답할 때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잖아. 이거는 다 감탄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형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사 결합하지 않는 거 딱 두 개 있다고 했지. 관형사랑 감탄사. 그렇지, 이거 절대 얘들아 결합하지 않아요. 문장과 다른 말들과 관련이 매우 적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위치도 자유롭다. 그래서 맨 끝에 와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종류 선생님 많이 넣어봤지만 이거 굳이 얘들아 한국인이면 감탄사인 거 모를까 얘들아? 그냥 이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옆에 우리 날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날개를 보시면 이런 문제를 내실 때가 있어요. 적이 들어가 있는 글자. 그래서 뭐 감정적 아니면 실용적 이렇게 해서 적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 적자가 들어갔을 때 품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시를 보세요.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극적이 누굴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사고라고 하는 애를 꾸며주고 있네. 근데 사고는 품사가 뭐야 얘들아? 체험 명사잖아요. 이런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관형사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사가 없이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얘의 품사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어 얘들아.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조사는 무슨 조사일까? 기본형 만들 수 있는데 서술교 조사다 이다야. 그치? 이다는 여러분 이 서술교 조사는 형태가 바뀌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적극적 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조사를 결합했다는 말은 여러분 얘가 품사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명사야. 맞아. 이럴 때는 여러분 조사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명사로 쓰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적 쉽다, 가급적 어렵게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얘가 꾸며주는데 얘들아 지금 어떻게 꾸미고 있냐면 용언을 꾸미거나 부사 같은 애들을 꾸며준다. 그래서 여러분 용언이나 부사처럼 꾸미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용언과 부사를 꾸며주는 애 부사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적이라고 하는 글자 모습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얘들아 우리 감탄사의 구별을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감탄사에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재훈아 이렇게 은지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니까 아까 얘들 감탄사에 뭐가 있었냐면 부름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부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감탄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 왜냐면 사람 이름은 여러분 품사가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아나 야라고 하는 호격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누가 결합한 거야? 조사가 결합한 거야. 그럼 이 경우는 품사가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들어가 있지. 이걸 감탄사라고 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제시어나 표제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춘, 심표하고 얘 단독으로 쓰네? 단독으로 쓰니까 독립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면 청춘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얘들아? 명사거든. 여러분 이렇게 제시어, 명사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표제어나 제시어가 들어갔을 때 단독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이거 독립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무조건 명사. 그래서 요거는 감탄사랑 구별되는 애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19쪽에는 여러분 이제 아까 했던 거 여러분 다른 모습이 똑같은데 품사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거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9개 품사를 다 물어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적어도 한 문제는 꼭 내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쓰이냐. 아까 이제 사람 다섯 사람이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다 정리했던 애들이야.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정리 다 했고 어딜 보냐면 오늘 나눠준 거에서 여러분 어딜 보냐면 여러분 선생님과 15쪽에 있는 요거는 활용을 갈게요.
여러분 우리 용언의 종류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여러분 용언의 종류는 누구하고 누구가 있지 얘들아? 용언의 종류? 동사,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동사가 있는데요. 자, 그 애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러면 활용의 개념이 뭐였더라? 누구하고 누가 결합하는 걸 활용이라고 했더라? 어간, 어미. 그렇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문장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활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자, 그러면 규칙 활용은 여러분 용언이 활용할 때 규칙적으로 어간, 어미가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간과 어미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간과 어미의 얘들아 변화가 없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다라고 하는 글자의 어간에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고라고 하는 어미를 붙일 거야. 그러면 이게 둘이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원래 형태의 모습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어떻게 그냥 쓸 거야? 그냥 가고라고 쓸 거잖아. 이렇게 얘들아 모습이 변화가 없는 걸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알다에다가 여러분 알다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다 는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결합을 해볼게. 이게 어떻게 될까? 아는 것이 많다 할 때 아는 모습 변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러면 이 모습이 변했는데 요거 우리 배웠던 의문 변동으로 본다면 이거 무슨 의문 변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리얼 탈락이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규칙 활용이에요. 모습이 변해도. 그러면 자봐, 어간의 변화가 있어도 보편적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여러분 누구누구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다는 안 써놨는데 여러분 리을 탈락, 이 탈락, 여러분 도문 탈락, 얘네들 이 세 개는 여러분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의문 변동에서 발음을 표기로 인정하는 애들이었어? 아니면 표기로 인정하지 않아? 표기 인정하죠? 여러분 아는 글자이다. 쓰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써라고 발음하잖아. 그리고 써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가다에다가 알을 붙이면 우리 어떻게 돼야 돼? 가라고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리을 탈락, 의 탈락, 동음 탈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발음을 표기에 인정하는 애들은 규칙 활용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규칙 활용은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문 변동이랑 같이 문제 내시려고 선생님 일부러 이거 넣으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용언에서는 본용언, 보조용언도 있는데 그거 안 내시고 이걸 내시는 이유는 이거 의문 변동이랑 누적해서 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불규칙 활용을 한번 볼게요.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모습이 바뀔 때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없냐면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자, 얘들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지 우리 한번 봐볼게. 얘들아, 자 우선은 불규칙 활용은 종류가 총 여러분 8가지가 있는데요. 그 8가지를 다시 3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어간이 바뀌는 것. 자, 어간이 바뀌는 게 종류가 5가지가 있어 얘들아.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시옷 불규칙. 자, 여러분 시옷 불규칙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러분 이 어간에 있는 시옷이 사라져 버려요. 시옷이 사라져. 자, 선생님 지금 예시를 써놓은 거를 볼 건데 저거 말고 선생님 다른 걸 해볼게. 여러분 물을 붓다 있지. 그러면 이 붓다에다가 선생님이 누굴 넣어볼 거냐면 어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 부어.
그러면 시옷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의문변동에 시옷 탈락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시옷 탈락 없어. 리을 탈락하고 히읗 탈락밖에 없거든. 자음 탈락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의문변동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똑같이 얘들아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분 시자에다가 어를 붙이면 똑같이 시옷이 왔는데 얘는 이러면 모습 변할까 안 변할까? 얘 모습 안 변하지. 모습이 안 변하는 애들은 규칙, 얘는 불규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디귿불규칙 얘기 있어요. 그럼 이 디귿이 어떻게 변하냐면 어간에 리을로 바뀌는 거야. 디귿이 리을로 바뀐다. 자, 여러분 이번에 선생님이 묻다라고 하는 애를 쓸 건데 이때 묻다는 여러분 한자를 이렇게 써.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알 수 있겠니? 물을 문자야 얘들아. 질문하다 할 때 문자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다 할 때 어를 한번 결합을 시켜보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물어보세요 할 때 물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의문변동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체 현상 없지. 의문변동 설명이 안 되니까 불규칙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 똑같이 묻인데 이때 묻은 얘들아 어떤 의미냐면 땅에 묻다야. 땅에 묻다. 그럼 여러분 땅에 묻다에다가 어를 붙여보자. 그럼 여러분 땅에 묻어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생겼는데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애는 안 바뀌고 바뀌잖아. 그럼 바뀐 애는 여러분 불규칙 용언이고 안 바뀐 애들은 규칙 용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누가 있냐면 비읍불규칙 용언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읍불규칙 용언은 여러분 양상이 두 가지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뭐라고 읽더라? 반모모. 여러분 우리 저번 중간고사 때 했던 거지? 얘 뭐라고 읽지? 반모무라고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 춥다에다가 선생님이 어를 붙여볼 거야. 그럼 얘가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추워.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비읍은 사라지고 이런 비읍 대신에 누가 대체해서 들어갔어요? 반모무라고 해야지. 그치? 반모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오가 아니고 반모무가 들어갔을까? 왜 반모무도 있고 반모무도 있는데 왜 반모무를 썼을까? 양성끼리 음성끼리 만나는 모음조화 현상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모음조화 현상이랑 관련이 있어. 이런 모음조화 현상은 양성은 양성끼리 어울리고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성 모음은 대부분 아, 오가 들어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 우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춥다에는 우랑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우하고 어는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음성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모음인 반모무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돕다에다가 아를 붙여보자. 이 경우는 여러분 오하고 아가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 그러니까 얘도 바뀔 때 양성에 맞춰서 와로 바뀌는 거야. 오로. 반모모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비읍이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는 양상을 우리는 이걸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르 불규칙인데 이때는 어간에 있는 르가 탈락을 해버리고 르 대신에 리을이 두 개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앞에 있는 여러분 리을은 어디로 가냐면 받침으로 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받침으로 하나가 내려가고 두 번째 리을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모음으로 여러분 연음해서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음과 연음되어서 발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여러분 누르다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선생님 어를 붙여볼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누르어라고 하지 않지? 여러분 어떻게 해? 눌러.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탈락을 해요. 그냥 탈락한다고 생각해버려 얘들아. 탈락하고 리을이 2개가 들어갈 건데 그 리을 하나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받침으로 들어가고 리을 하나는 여러분 누구랑 연음해서 발음한다고? 어랑 연음해서 발음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미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리을이 하나는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없어진 다음에 리을이랑 얘랑 합쳐져서 러라고 발음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어감하고 어미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감만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할 건 르블 규칙은 여러분 음절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여러분 이거 좀 이따가 러블 규칙이랑 비교할 때 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르 불규칙은 음절이 무조건 마이너스 1 된다. 음절수가 무조건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돼. 음절수가 줄어든다. 어감만 바뀌어야 돼.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거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어미를 연음된 거니까.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야. 아니니까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이 어감 바뀌는 거 우불 규칙이 있는데요. 이 우불 규칙은 여러분 예시가 하나밖에 없네. 푸다밖에 없어. 푸다. 그래서 여러분 푸다가 여러분 이렇게 어를 결합하면 퍼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얘들아 아이스크림을 퍼서 먹는다. 퍼라고 발음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누가 탈락했어? 우가 탈락하죠. 근데 우탈락이라고 하는 모음 탈락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음 탈락은 의탈락이랑 동음 탈락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가 그냥 탈락해버리는구나.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주다에다가 어를 붙인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조건이야. 이건 어떻게 돼? 그냥 주어라고 해도 되고 저라고 해도 되고. 얘는 여러분 무슨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반모음화 이러면 아니면 축약 그치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축약이나 혹은 반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음변으로 설명할 수 있네. 그래서 규칙 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미가 바뀌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어미가 바뀌는 건 여러분 종류 두 개 있어 얘들아. 누가 있냐면 여불규칙. 자, 여러분 아나 어라고 하는 어미가 여라고 하는 어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얘도 쉬워 얘들아. 예시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분 예시 하나밖에 없어. 하나에다가 어가 붙으면 혹은 아가 붙으면 하여로 바뀌죠. 그래서 공부하아가 아니라 공부하여라고 쓰지. 그치? 여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우리 다른 애들은 가다에다가 알을 붙이거나 자다에다 알을 붙이면 어떻게 돼? 다 동음 탈락이 일어나잖아. 그치? 얘네들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 러블 규칙이 있어요. 자, 여러분 러블 규칙은 아나, 어가 러로 바뀌어요. 자, 얘들아 푸르다에다가 어를 붙여볼까? 그러면 하늘이 러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가 누구로 바뀌었어 얘들아? 러로 바뀌었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누구냐면 러블 규칙하고 여러분 이렇게 르블 규칙을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여러분 르블 규칙은 아까 음절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줄어든다고 했지? 근데 얘는 음절수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근데 얘는 음절수가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이게 러블 규칙인지 르블 규칙인지 구분하려면 음절수로 구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간어미가 다 바뀌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누가 있냐면 히읗이에요. 자, 여러분 노랗다에다가 선생님이 R을 한번 붙여볼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얼굴이 어떻다고 얘기할까? 얼굴이 노래라고 얘기를 해. 얼굴이 노래. 그럼 봐봐. 여기서 여러분 어간에 있는 히읗 어떻게 됐어요? 히읗 완전히 탈락을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어간에 있는 히읗은 사라져버린다. 어간에 있는 히읗은 사라진다.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 그럼 라가 남았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라 남은 거 이해돼 얘들아? 라가 남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아는 여러분 지금 누구로 변했을까? 2로 바뀌어. 맞아. 2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미에 있는 여러분 아나 어는 2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다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뻘겋다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여기 다 대신에 선생님이 어서를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뻘개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양상으로 구분을 해주면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 불규칙 용언을 지금 쭉 설명하면서 어미를 다 뭐만 붙였어요? 아나 어를 붙이죠. 여러분 불규칙 용언을 찾기 쉽게 하는 방법이 아나 어를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내는지를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밑줄을 그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은 규칙 용언이고 니은은 규칙 용언이다. 둘 다 규칙 용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실 수 있어. 그럼 이게 규칙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얘는 규칙일까요? 얘는 불규칙일까요? 둘 다. 규칙일까 불규칙일까? 좋다고 고라고 하는 거에 어간어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국당하다가 같이 왔을 때 어간어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다 규칙 용언인가? 자, 여러분 얘가 잘 생각해야 돼.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잖아. 그러면 불규칙 용언도 안 바뀌어요. 불규칙 용언도 안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였을 때 변화가 있어야 이걸 불규칙이라고 하고 변화가 없으면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음은 다 안 변해. 그러니까 자음으로 구분하면 안 돼.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고 대신에 얘들아 어미 대신에 누굴 붙여봐야 되는 거야? 아나 어를 붙여봐야 되는 거야. 그럼 좋다에다가 아를 붙였을 때 얘들아 무슨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고 그냥 좋아라고 쓰네? 그러면 이 경우는 규칙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근데 국다에다가 여러분 어를 한번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 이때 어를 붙이면 모습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죠. 빵을 구워. 이렇게. 그러면 어미를 넣어야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음으로 얘들아 어미를 선생님들이 일부러 문제 내시겠지. 그러면 여러분 문제 내는 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파악해야 돼? 모음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음으로 바꿔가지고 그 여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몇 개만 해봐 얘들아. 이게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무슨 불규칙인지 또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 몇 개만 내볼게요. 그러면 장시작 어미 붙었을 때는 불규칙도 안 변해. 안 변하는 안 변해. 그래서 안 변하는 거 무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를 붙여봐야 돼. 구별할 수 없는 거야. 구분할 수 없어. 자음이 붙어 있으면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 알겠지? 예시를 무슨 불규칙인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써봐. 그래서 문제 풀어봐봐.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생각하고 불규칙 중에 무슨 불규칙인지도 생각해야 돼. 아, 하는 중? 네, 네. 자, 이거 할 때 얘들아 네. 선생님들께서 이 변해버린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형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 내가 가동하다거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다가 어미잖아. 그럼 이 다 대신에 아나 어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아나 어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가동하여지. 아가 여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불규칙이라고 해야 돼? 여불규칙을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기본형이 지르다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얘들아 이 음성모가 쓰니까 어를 붙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질러야. 그치? 얘들아 뭐가 됐어? 음절수가 하나 줄어들었네? 그럼 이거 뭐가 돼야 돼? 르불규칙이야. 르불규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본형이 뭘까요? 시르다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를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시러거든. 그럼 무슨 애야? 의탈락이야. 여기다가 여러분 어를 넣으면 이렇게 돼야 러가 되잖아. 그치? 얘는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이거 규칙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다타가 기본형이고 다타에다가 아를 붙여도 모습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네. 규칙. 자, 그 다음에 이건 도착하다의 의미야 얘들아. 이르다에다가 이르어를 붙이면 얘 어떻게 돼야 될까? 이르러 거기에 도착해서 이르러 이렇게 쓰잖아. 얘는 무슨 불규칙이에요 그러면? 러불규칙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음절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하거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르고 같은 경우도 이르다가 기본형에다가 여기다 어를 부르면 선생님께 일러. 그러면 음절수 줄어들었네. 그러면 이건 르불규칙. 그러면 얘네들은 모습 똑같은데 러불규칙, 르불규칙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기본형이 도다인데 이미 근데 얘들아 뭐가 들어가 있어? 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네. 근데 모습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도다 그대로니까 규칙. 자, 여러분 얘는 여러분 낮다가 기본형인데 여기다가 아를 붙이면 어떻게 돼? 나네. 그럼 이거는 시옷 불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항상 기본형으로 바꾸고 어를 넣어서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기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예. 교과서 내용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협상 개념부터 한번 가까 얘들아. 13쪽 볼게. 13쪽. 여러분 교과서보다는 다른 외부 지문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협상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그냥 전체 내용 그냥 이렇게 그냥 요약해놨거든?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 협상 개념하고 비문학을 나갈게요. 알겠죠? 자, 그럼 보자. 개념. 우선은 협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 개인과 집단 사이의 이익과 주장이 달라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갈등이 발생해야 돼요. 갈등이 발생할 때 여러분 얘는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그 타협하고 조정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저 갈등, 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말하기 방식인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찾아나가는 의사소통이고요. 이때 여러분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왜냐면 내 이익도 약간 양보해주고 상대방도 양보를 해줘야 그래야 여러분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협력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협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발생해야 된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협상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거든. 자, 여러분 협상의 본질은 종류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참여자 상호 의존성. 여러분 왜 협력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참여자가 무조건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참여자들은 서로 여러분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경쟁도 해야 돼요. 왜? 내 이익을 다 양보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내 양보를 다 할 거야 내 이익을? 안 되지. 내 이익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대방이랑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쟁적 욕구가 생기는 이유는 이러면 내가 최선의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적 욕구가 되는 거고 여러분 협력적 욕구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 내가 양보도 좀 해줘야 돼. 상대방도 양보가 얘들아 필요한 거지. 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적 욕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보도 하면서도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욕구 딜레마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상호 의존성인데 여러분 정보를 공개해야만 협상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이 사람을 믿어가지고 정보를 다 오픈을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 나의 어떤 수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전략 같은 것들이 다 들통이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협상을 할 때는 여러분 내 전략을 다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안 드러내면 여러분 협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하거든. 이걸 다 드러낼 것이냐 이걸 조금만 드러낼 거냐 안 드러낼 거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신뢰 딜레마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 상호 의존성은 여러분 모두 합의해야만 의견이 타결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때 무슨 딜레마가 적용되냐면 목표 딜레마가 적용이 된대요. 자, 목표 딜레마라는 건 여러분 이익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신뢰를 구축할 것이냐. 자, 이러면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의 협상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대부분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뢰를 구축할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경우는 대부분 현재를 중요시 여길까 아니면 앞으로의 상황도 중요시 여길까? 앞으로의 상황.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얘기할 때 이 결과에 모두 합의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지만 그 합의를 이익을 중시할 거냐 신뢰를 중시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신뢰를 중시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내가 가져가는 이익보다는 여러분 내가 양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익을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 나의 이익보다는 여러분 나의 양보보다는 이익에 조금 더 초점을 줄 거야. 그치?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요거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딜레마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협상은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딜레마에서도 협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우리 성립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여러분 성립 조건은 세 가지의 조건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우선은 상황이 만들어져야죠.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무조건 뭐가 있어야 협상이 일어난다고 했어? 갈등. 그치? 협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바로 두 글자로 갈등이지.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라고 학교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셨네. 그래서 협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참여자는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 될까?
안 되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여러 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욕구 딜레마가 발생해야 돼요. 여러분 욕구 딜레마가 뭐더라? 경쟁, 협력. 그치? 그러면 여러분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이 사이가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행위의 조건은 여러분 참여자는 여러분 뭘 추구를 하냐면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나의 이익도 중요하긴 하지만 두 명 모두가 상대방과 모두 얘들아 다 공통으로 좋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 행위는 여러분 협상 결과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이행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의 조건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참여자와 행위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협상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 자신의 관점이나 이익을 관철시키는 건 아니야. 얘들아 관철이 뭐지 얘들아? 그냥 쭉 밀고 가는 거. 그렇지? 유지를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의견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냐면 양보와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양보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타협안. 근데 여러분 이 타협안은 갈등을 뭐 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갈등은 해소. 그렇지? 갈등을 해소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협상의 목표인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5글자로 설명해 주셨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원적 이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타협안을 찾는 게 근원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이 근원적 이해를 설명해 주시면서 얘들아 무슨 개념을 넣었냐면 상호 교섭적. 그렇지. 여러분 이게 상호 교섭적 행위라고 설명을 해주셨어. 이 교섭적 행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서로가 쌍방의 얘들아 협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교섭한다. 서로가 얘들아 이 의사소통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원적 이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 이익이 되는 거, 타협안,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목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돼. 둘 다 뭘 얻어야 되는 거야? 둘 다 이익을 얻어야 돼요. 둘 다 이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근원적 이해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나의 근원적 이해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협상의 유형도 여러분 선생님께서 나눠주셨어.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 협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 그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양자 협상은 몇 명이 얘들아 참여하는 걸까? 2명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자 협상은 여러분 몇 명 이상이 돼야 될까? 그러면 이거는 3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협상 의제가 있는데 여러분 의제를 한 개만 다룰 것인가 여러 개를 다룰 것인가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한 개의 의제를 다루는 거고 이 경우는 2개 이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협상자의 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건데 예를 들면 협상자가 여러분 이제 사장님하고 사원이야. 그럼 이 권력이나 힘이 균형적이에요 아니면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비대칭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의 혹은 여러분 권력의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사장님과 사원이 얘들아 급여 협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기 들어가겠지. 자, 근데 여러분 대칭 협상은 친구하고 친구 사이에 있을 때는 여러분 대칭 협상이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권력이나 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이게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협상 의사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의사를 여러분 결정할 권리를 한 명에게 줄 거냐 여러 명에게 줄 거냐 여러 개를 잡을 것이냐. 그래서 결정권이 한 개냐 여러 개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지문 읽으시면서 얘가 몇 명 참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제가 누구고 사람이 누가 등장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협상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협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여러분 준비 단계에서는 협상의 의제와 의제별 대안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제와 의제별 대안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왜 우리가 갈등을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 이때 의제가 적어야 유리하다고 했어? 많아야 유리하다고 했어? 많아요. 많아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의제들을 되게 세분화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연봉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의제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연봉 협상이 쉬워 어려워? 사실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눈 거야. 연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일을 어떤 걸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를 시키는 거야. 이런 파트를 이런 걸 맡고 이런 걸 안 맡고. 그럼 연봉 협상을 할 때 내가 이런 파트를 이걸 맡으면 여기에 대한 급여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급여 안 올려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의 일은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의제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더 세분화를 시켜 놓으면 나한테 더 유리한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거와 대안이 여러 개일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근원적 이해를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해야겠죠. 여러분 근원적 이해는 내가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익을 가질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마련해야 되냐면 선생님께서 하나 더 설명하신 게 뭐였냐면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 이게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었지 얘들아? 이거는 최대 마지노선. 그렇지. 최소 마지노선. 그래서 이거는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내가 여기까지면 협상을 하겠다. 여기까지 안 되면 협상 결렬이지. 그래서 이 기준을 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은 쉽게 말하면 기준이에요. 협상을 유지할 것이냐, 협상을 결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설명해 놓긴 했지만 대안 설정하고 마련해야죠. 이게 준비 단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협상을 하는 건 여러분 3개 단계로 구분되는데 시작 단계, 그 다음에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시작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 찾아줘야 되냐면 협상 의제와 대안을 확인을 해야지. 서로에 대한 이걸 확인하고 협상 당사자들끼리 얘들아 협상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표를 수립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수립을 한다. 그리고 상대 측에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자기의 측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여기는 양보해주고 이럴 게 없어. 시작은 나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 측도 여러분 그 정확하게 얘기해준 의견을 나도 파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 입장, 내 입장을 다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조정할 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서로 모두 가능한지, 양립하다라고 하는 건 서로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얘들아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면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찾아? 이미 찾아져 있잖아.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굳이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어. 이때 찾으면 안 돼. 그치?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게 나의 입장이랑 어느 부분이 맞들어지는구나. 이거 나랑은 좀 다르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조정 단계야.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표준을 파악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표준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책이나 참고사항이에요. 협상을 할 때 아무 데로나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판례나 사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여러분 상대방의 얘들아 입장을 고려해주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당한 여러분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제 설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방법은 상대방의 표준, 상대방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과 자신의 요구를 연결을 시켜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현들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 제안들이 있는지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이게 얘들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 전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설득 전략을 한번 봐보자. 설득 전략은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제안을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협상도 사실은 여러분 뭐가 아니면 아까 여러분 경쟁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경쟁은 여러분 선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위하는 설득이기도 하지만 나의 이익도 있는 거니까 먼저 제안해서 제안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이 조정안을 내놓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협상할 때 먼저 제안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양보에 대한 보상을 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양보를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얘들아 내가 양보해주니까 얻어가는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얻어냈다면 상대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차선책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차선책은 여러분 최선책이 만약에 수용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신 거야? 이게 고관이네. 그치, 고관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 그 다음 이제 해결 방안을 한번 가보자. 해결 방안은 여러분 뭘 해야 하냐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측이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이 해결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최선의 방법과 우선순위 정하기. 요걸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를 협의를 하고 그러면 합의사항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이행 방법을 명확히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걸 다시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해결 방안의 이해를 따져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수락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협상을 미루기도 하거든요. 유보를 하던지 협상을 거절하던지 이런 거절이라고 해도 되고 거부라고 해도 돼. 이렇게 할 건지 이 상대방과 여러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유보가 되면 여러분 협상을 다시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유보가 되면 협상이 재협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재협상은 여러분 이전의 협상 결과가 바로 보관이 돼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전에 협상 결과가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더 손해를 보면 재협상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이 이전에 얘들아 그 결과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협상의 전략들의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앞에 가서 얘들아 우리 비문학 지문 한번 가볼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사쪽 갈게요. 사쪽. 얘는 여러분 그 읽기 방법이랑 연결해서 문제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이제 시험에 내실 때 선생님들 대부분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 되게 좀 꼼꼼하게 내시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 말고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어. 그걸 얘가 보기로 주셔가지고 문제 내시기도 해.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랑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차피 똑같기는 하거든요.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다른 보기들이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빈칸 한번 정리해 볼게. 수요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거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자, 가격이 변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가격 탄력성의 뭐야 얘들아? 정의. 개념이지 개념. 개념을 정의 내려준 거야.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다라는 건 민감하다라는 말 대신에 변화량이 많은 거, 크다, 이런 거 아니면 많다. 이러면 탄력적. 근데 가격 변화에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대. 그러면 민감하지 않다라는 건 수요량의 변화가 적다. 아니면 여러분 작다. 이러면 여러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탄력적, 비탄력적에 뭐도 들어간 거야 얘들아? 정의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가격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뭘 했어 얘들아? 첫째 이렇게 제시하죠. 여러분 얘는 순서가 뭐예요? 순서지. 순서를 나타내 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이제 비문학에서는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라고 불러 얘들아. 순서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표지라고 불러요. 자, 그럼 표지를 제시해서 글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대체재의 존재 여부예요. 자,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 가격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소가 얘들아 조금 이제 막 광우병이 돌아가지고 혹은 여러분 소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를 공급을 못한다고 하면 소의 대체재가 있을까 없을까? 소고기의 대체 돼지고기 여러분 비싼 거 먹는 자 얘들아 여러분 돼지고기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닭고기로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가 가격 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를 안 먹고 뭘 먹어? 돼지를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변화량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체재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한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여러분 수요량 변화가 여러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버터는 마가린이라고 하는 밀접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수요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건 변화량이 많아졌다는 뜻인 거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탄력적이라고 하는 애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그렇지, 그치. 이거는 여러분 탄력적일 때의 모습이야. 근데 만약에 비탄력적일 때는 여러분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탄력적일 때라고 써놨어 얘들아. 자, 이 반면에 달걀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조알을 사 먹겠어? 아니면 여러분 오리알을 사 먹겠어? 그치? 이거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걀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달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비싸도 사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요리할 때 얘들아 계란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음식도 있잖아. 빵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얘들아 계란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는 수요량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체재가 없을 때는 어떤 거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런 비탄력적은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필요성의 정도인데 필수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인 반면에 자 여러분 이 말은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여러분 오르면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진짜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사치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교적으로 탄력적이래. 왜냐면 사치재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의 변화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필수제인 휴지 가격이 오르면 아껴 쓰기는 하겠지만 수요량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치제인 보석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수요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사람들이 덜 사게 된다는 뜻이야. 자, 셋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그럼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90만 원짜리를 사. 이거에다 살 수 있어 없어? 하여튼 뭐 수도도들 이렇게 거의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격에 민감해진다는 건 여러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렇지.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건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가 어떻다? 크다. 크다. 그럼 옆에 정리해보자. 여러분 이 지출에서 소득의 비중이 소득에서 여러분 그 지출의 비중이 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탄력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출 그 소득에서 지출의 그 비중이 낮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많이 내실 거야. 그래서 여기는 예시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문장 들어갔어? 문장의 종류. 의문문, 그치? 여러분 선생님 의문문을 쓰면 어떤 효과를 준다고 하냐면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의문을 제기해서 다음에 제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의문을 제기해서 다음에 제시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래요. 그럼 여러분 공식이 나왔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뭘로 문제를 많이 내시기도 하냐면 변화율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만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변화율로 계산하는 거야. 변화율이라는 건 여러분 뭘 계산하는 거야? 비율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비율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항상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10개가 줄었다 하면 저기다가 10개 변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10개가 줄어든 게 퍼센트로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기존 가격의 가격 변화 분 이때는 수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기존 수요량의 수요량 변화분 이렇게 해야 이게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로 바꿔서 항상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0% 인상이 되었는데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스크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얘는 여러분 비율로 계산이 나왔죠. 그럼 비율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가격의 변화율이 몇이래 얘들아? 10%.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량은 20%.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거네. 그래서 이 경우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의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여러분 탄력적이어서 가격이 만약에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안 사 먹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래.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적다? 적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이 여러분 1이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럼 1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단위 탄력적. 그렇지. 이거 아래다 한번 더 써줘야 단위 탄력적이다. 그래서 비율로 바꿔서 계산할 거.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수입에 영향을 미친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얘들아 다섯 번째 문단은 수입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격 탄력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총 수입은 상품의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대. 얘들아 똑같은 말들은 다 여러분은 는 표시해주면 되겠다. 얘는 여러분 총 수입은 똑같은 말이 판매자의 판매 수입 이거 똑같은 말 그리고 소비자의 지출액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총 수입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정의. 자, 이는 상품의 가격의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다. 그치? 내가 얘들아 총 수입이 얼마냐는 내가 물건을 몇 개 팔았는지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판 개수랑 그 다음에 얼마에 주고 팔았는지를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총 수입도 증가한대요. 왜냐면 여러분 뭐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요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요량이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량을 곱하면 당연히 얘들아 가격이 총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탄력적인 경우는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줄어들어 버린대. 왜냐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승할 때 봐봐. 얘들아 학교 선생님들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승할 때라고 하면 여러분 20% 상승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비율을 안 주실 때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500원에서 100원이 나왔을 때 이건 100원이 상승했으니까 비율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는 아까 앞에 어떻게 나왔어 얘들아? 여러분 기존 가격의 가격 변화분 이거 이렇게 곱하면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20%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얘들아 10%가 감소를 했대요. 이때 얘들아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래. 왜 그런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 가격은 20%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요량은 여러분 마이너스 10%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해줘야 돼. 얘들아 줄어들었으면 마이너스 늘어났으면 플러스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1 돼야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X는 선생님이 아까 얘들아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가격 탄력성이 얘들아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래서 비탄력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때 총 수입은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에 곱한 수치이기 때문에 인상 전에 5만원에서 인상 후 54,000원으로 4,000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게 판매자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헤딩으로 갑시다. 냉수 속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다 녹아버린대. 그치,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러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러면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북극 해빙 또한 얼음이긴 하지만 10도씨가 넘는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있대. 우리는 얘들아 10도씨가 되어도 얘네들이 시간은 오래 걸려도 다 녹아버리잖아. 얘네 안 녹는다는 거야. 왜 안 녹을까? 이거는 여러분 북극 해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하고 우리가 얘들아 지금 왜 그러지? 일반적인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의 얼음보다 길까? 똑같은 얼음인데 그러면 여기도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주제랑 관련해서 그렇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냉수 속에 얼음이 작용하는 열 에너지 전달에 대한 두 가지의 원리를 찾아봐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원리하면서 첫째 나왔거든? 이게 아까 뭐라고 했더라? 순서를 알려주는 표지. 그치? 얘들아 이 표지를 쓰는 건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얘들아 열 에너지의 일반적인 원리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데 이 때문에 온도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접촉을 하면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열 에너지 전달의 첫 번째 원리야. 여기서 제시한 첫 번째 원리. 자, 열적 평형이라는 건 접촉한 물체들이 열이 똑같아져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온도가 하나가 뜨겁고 하나가 얘들아 차가운 애가 있으면 딱 중간의 값을 갖게 되는 거. 이걸 열적 평형의 정의, 그치? 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라는 말 나오거든? 그럼 열적 평형에 뭐가 나오냐면 예시 혹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 3도씨 냉장고 속에 얼음이 든 냉수를 오랜 시간 두면 냉수와 얼음의 온도는 모두 다 3도씨가 되어서 얼음이 모두 녹아버리는 상태가 돼버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물질이든 여러분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해해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 에어 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접촉면이 클수록 전달되는 에어 에너지의 양은 커진다. 그게 얘들아 전달 원리 두 번째. 여러분 전달 원리 두 번째는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접촉면에서만 전달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면이 크면 당연히 여러분 이 열 에너지 전달도 커진다. 이거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앞서 말한 상황에서 열 에너지가 냉수와 얼음이 맞닿는 면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얼음이 냉수와 더 많이 맞닿을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도 당연히 커진다. 따라서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두 물체 간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둘 사이의 온도의 차이, 그 다음에 접촉 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온도, 그 다음에 접촉 시간, 그 다음 면적이 모두 다 비례하고 있다. 이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원리를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서 물로 변하는데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또 뭘 제기했어? 의문.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는 건 계속 앞에 나올 내용을 뭐 해주는 거다? 암시. 그치. 미리 예측해주는 부분이야.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3도씨에 유지되는 냉수 속에 정육면체인 얼음 하나를 완전히 잠기게 해서 공기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설정을 했대. 이러면 왜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얘들아 뭐 한다고 접촉면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면에 얘들아 다 접촉하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6개의 면이 다 지금 불과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실험 결과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이 완전히 녹는 시간은 2시간이더래. 자, 한편 같은 냉수 속에, 그럼 같은 냉수 속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지 얘들아? 3도씨로 유지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3도씨로 유지되는 이 같은 냉수 속에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를 담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8개를 담글 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가질 거냐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기랑 접촉하면 된다 안 된다. 공기 접촉하면 안 돼. 자, 이 8개의 얼음이 모두 물에 잠겨 있을 때도 얼음이 녹는 시간은 여전히 약 2시간이래. 그러면 여러분 한 개를 넣든 8개를 넣든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실험 첫 번째 결과랑 실험 두 번째 결과는 같네요. 그쵸?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각각의 얼음 주변을 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각각의 얼음이 접촉한 면적은 모두 같고 각각의 얼음의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녹는 시간이 뭐한 이유야 얘들아? 같은 이유는 접촉면이 다 똑같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한 면의 길이가 이런 몇 cm? 1cm인 정육면체가
길이가 들어가서 접촉한 면적이 어떤 얼음이든 이러면 적응되는 게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지. 같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즉 물에서 각각의 얼음으로 전달되는 이 열 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이 접촉면이 모두 동일하다면 어떤 개수가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열 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의 얘들아 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냐면 접촉면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실험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실험을 얘들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접촉면에 영향받는다. 이걸 얘기하려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선생님 저기 아까 제기한 분을 알기를 나 빈칸 뭐 안 났어? 의문제기 밑에 의문제기를 하기 위해서 얘들아 뭘 했냐면 예시를 넣었지. 실험은 어차피 예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시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를 8개를 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하나로 만들어서 냉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뭐의 차이를 갖냐면 아까는 얘들아 모든 여러분 개수는 달라도 얘네들의 얘들아 한 변의 길이나 부피가 다 같았거든. 근데 여기는 좀 달라져야겠다. 왜냐면 1번, 2번 딱 봐도 얘들아 얘네들 부피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 총 면적은 얘가 얘들 몇 개가 있을 거냐면 8개가 있을 거거든. 얘 8개 있는 거랑 얘는 하나에 붙여놓은 거야. 근데 어차피 여러분 면적은 같거든요. 자, 요게 어떤 모습을 갖는지 한번 봐보자. 이때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얼음 덩어리의 전체 부피는 여러분 이 제곱 센티미터로 같지만 물과 접촉한 정육면체의 얼음의 총 면적이 미안해. 부피가 같지? 부피가 같지? 반대지? 이게 달라지? 이게 달라지? 자, 여러분 부피는 여러분 얘가 모두 8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8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2, 여기 2니까 여러분 얘도 8제곱센티미터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4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8개가 각각의 물에 잠겨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왜 물에 잠겨 있다고 해야 돼? 공기 접촉 안 돼. 공기 접촉을 하면 결과 달라져. 안 돼. 자, 물에 접촉하는 얼음의 총 면적은 48제곱센티미터지만 이것을 각각 붙여서 각 변의 길이를 2cm로 만든 정육면체의 얼음이 물과 접촉하는 총 면적은 24제곱센티미터다.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가 있네. 그래서 물에서 얼음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아까 얘들아 무슨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했냐면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반으로 줄어들게 된대요. 자, 따라서 이 얼음을 다 녹는데 시간은 그만큼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약 4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 1cm 얘들아 8개 있는 건 총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2시간이 되면 녹거든? 근데 얘는 면적이 얘들아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몇 시간이 걸린다? 4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총 면적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면적과 열 에너지 간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 시간은 늘어난다.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이때 해빙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때 해빙은 정육면체이며 공기와 접촉하지만 공기와 열 에너지를 교환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러분 해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가정한 거야 얘들아? 정육면체로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 면이 맞닿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건 여러분 공기랑 교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 해빙은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긴 정육면체 얼음과는 달리 바닥 부분만 어디에 하고 있어? 바닷물에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바닷물의 열 에너지는 해빙과 바닷물에 접촉하는 바다 부분으로만 전달이 되는 것이다. 봐봐, 만약에 이게 1cm라고 한다면 아까는 여러분 물속에 다 잠겨 있을 때는 여러분 면적이 얘는 여러분 전체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 경우는 해빙은 지금 면적이 한 부분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접촉면이 얘들아 아까 실험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정육면체 6면 중 한 면이 닿아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해빙은 물에
담겨 있는 애들보다 6배나 더 걸린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총 면적이 얘들아 여기 하나 6분의 1만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다른 얼음보다 수명이 긴 이유는 접촉면이 어떻다 하기 때문에 얘들아 크다 적다? 작다. 그치? 상대적으로 여러분 얘는 접촉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명이 훨씬 더 길다. 이게 이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얘들아 접촉면 실험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접촉면이 얘들아 같으면 개수 상관없이 얘들아 시간 동일했거든? 근데 그러면 접촉면이 얘들아 줄어들수록 얘들아 시간이 더 걸렸잖아. 그거를 얘들아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극 해김이 쉽게 녹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도 있다. 먼저 얼음이 녹는다는 건 얼음의 부피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얼음은 점점 작아지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클수록 녹아야 할 얼음의 양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얼음이 녹는 건 앞서 살펴봤듯이 얼음이 물에 닿는 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물의 면적이랑 관련되어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된다? 오래 걸린다 그치? 그래서 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얼음이 녹는 양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얼음이 녹는 시간은 부피가 여러분 뭐 할수록 클수록 여러분 길어지고 물에 닿는 면적이 클수록 여러분 시간이 짧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녹는 시간은 여러분 부피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오히려 얘는 근데 여러분 부피가 크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아까 요거 하나짜리랑 선생님 이렇게 크게 2cm 된 거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부피가 이게 훨씬 더 컸잖아. 부피가 크니까 여러분 총면적이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됐어? 작아졌잖아.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피가 크다라는 건 여러분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고 그 면적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시간은 당연히 늘어난다.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 세 개의 관계를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L배가 커지면 면적은 여러분 이제 제곱,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제곱 세제곱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얼음이 녹는 시간은 L배만큼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얼음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보다 길이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2배가 된다. 그럼 여러분 세 개의 배가 길어졌다고 하면 시간도 3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또한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까 얘들아 2cm라고 했으니까 2cm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예시로 보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거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 이런 부피가 늘어나는 건 여러분 2cm니까 여러분 2cm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북극 해빙의 면적은 수천만 여러분 제곱킬로미터가 넘지만 부피는 이것보다 얘들아 내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면적이 수천만 킬로니까 부피는 더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부피가 아까 크면 클수록 결론이 뭐였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까 결론 나왔었지. 그래서 북극 해빙의 녹는 시간이 긴 이유 여러분 느린 이유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되죠. 자, 결국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문에 이 닿는 면이 한 면밖에 없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촉면이 어떻다? 작다. 그렇지. 그리고 닿는 면적에 비해는 부피는 너무 크대. 부피는 여러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10도가 넘는 이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